네, 오늘은 대부업 시장 대출이 줄고 있다, 이용자가 줄고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희준 기자, 보통 이 대부업 하면은 이 제도권의 마지막 마지노선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또 서민들의 창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데 어떤 일입니까? 예, 오늘은 그 좀 대부업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일단은 이 대부업에 대한 좀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불식시키고 좀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좀 같아서요. 아무래도 대부업 하면은 사채와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불법 그 사채 시장을 왜 이런 방송에서 다루느냐, 또 혹시 네. 이런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대부업체들이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불법 사채업자와 대부업자는 전혀 다른 분들이고요. 그래서 이 대부업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3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을 다루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저희들이 통상 이제 은행을 1금융권, 그리고 이제 2금융권을 뭐 카드사, 저축은행, 뭐 증권사, 그 캐피탈사, 보험사 이런 것들을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금융기관을 이 대부업체 3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그 등록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 대부업을 업으로 하려면, 즉 그러니까 어떤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되고, 그거를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불법 사채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네. 등록 여부에 따라서군요. 예, 그래서 대부나 크게 보면은 대부와 추심 이 두 가지인데요. 그러니까 대부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다는 얘기가 되겠고, 추심은 이제 그 상환을 좀 종용한다 이런 얘기인데, 이 두 가지를 업으로 먹고 사는 일종의 방편의 하나로 일로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려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자체나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사채업자가 되겠습니다. 네. 이제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,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이제 저건 이제 브랜드명인데요. 러시앤 캐시나 그다음에 뭐 산화머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, 또 상장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리드코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업 회사하면서 유일하게 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실제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느냐를 좀 소개해드리면, 네. 약 10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인당으로는 1인당 약 한 1,6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계시고요. 금리는 약 한 14% 정도로 사실상 지금 돈을 쓰고 계십니다. 예. 자, 대부업체가 일단 우리가 그 광고에서도 보고 했던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. 일단 좀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봤더니 14%면은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. 예. 네, 아무튼 문제는 이 대부업을 서민들이 좀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대출이 좀 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용자 수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 이용자 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.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좀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, 2015년 네. 15년 정도를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한 2,270만 정도의 그 이용자분들이 2015년 말에 대부업을 이용을 하셨는데, 지난해 말을 보면 거의 이제 그 100만 명이 붕괴를 돼서 99만 명 정도까지 내려왔고요. 그래서 계속 지금 이용자 수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이용자 수가 감소하느냐? 네. 뭐 간단히 보시면 개인이 대출을 안 받거나 대출을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안 해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. 네, 그렇죠. 예,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이 고금리나 또 고물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,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들의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실제 봐도 이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용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신용대출 비중을 보시면, 원래 이 대부업들은 통상 그 개인 신용대출,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급전 창구의 용도로 쓴다. 그럴 때는 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. 그게 원래 50%를 절반을 이상을 높게 비중이 나왔는데, 이게 이제 50%가 붕괴되고 지난해 말까지는 44%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신용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그래서 일례로 뭐 리드코프 같은 데서는 신용대출이 축소되면서
16,000명 정도가 줄었고 또 앞으로 파이낸셜 이게 이제 러시안 캐시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한 1만 명이 감소했고요. 그리고 일본계 대부업체인 사나대부에서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제 만 명 정도가 또 이용자 수가 감소했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대부업체도 수익을 남기려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될 텐데 예. 대출 비중을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. 예.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익성이 안 나고 있어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대출을 해줘도 남는 게 별로 없다. 이렇게 금리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요? 이게 금리가 네.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좀 네, 뭐 가져오는 뭐 금리가 더 높으니까 뭐 그렇게 받겠지만 예. 아무튼 왜 줄고 있습니까? 예, 속사정을 좀 들여다 보면요.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인데 비용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대출을 이렇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단은 막히고 있는데 하단은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이 상단이 막힌다는 얘기는 이 대출 상품을 좀 비싸게 팔려면 고금리 대출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대출의 금리를 제한하는 이 최고금리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법상 이 최고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져오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상 최고금리라는 게 두 가지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인 간에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에게 돈을 빌리거나 뭐 PD님에게 돈을 빌릴 때 4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법은 이자 제한법이고요. 그리고 네. 제가 금융기관에서 뭐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이 이 대부업법입니다.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법이 대부업법인데 그게 지금 최고금리가 20%까지 낮아졌고요. 그래서 지금 예전에 30%가 너무 고금리다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. 20%까지면 많이 줄어들었네요. 예, 원래 저쪽에 그 왼쪽을 보시면 네. 그 66%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엔 66이었군요. 예, 그래서 2002년도 10월 달에 처음 이제 법이 제정이 됐고요. 네. 그때는 법에서 70%로 규율을 했고 그다음에 하위 시행령에서 66%로 제한을 했는데 그게 계속 낮아져서 이제 2021년 7월 달에 20%까지 낮아졌습니다. 예. 그래서 66%에서 한 10여 년 만에 20%로 낮아진 거니까 거의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건데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대법과 이자 제한법,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빌리던 4인 간에 빌리던 모두 법상 그 돈을 빌려줄 때 20% 이상을 밟으면 불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최고 금리가 20%로 제한이 돼 있고 이게 좀 급속도로 떨어진 감이 있어서 고금리 대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을 보면 이제 이 저축은행이 대부업도 그 대출을 빌려주려면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축은행과 주로 캐피탈에서 해옵니다. 이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같이 예적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서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빌려주는데 예. 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조달하는 금리가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1년도에는 한 5, 6% 정도로 빌려왔는데 현재는 한 9에서 10% 정도로 조달 비용은 지금 한 2배 정도 비싸졌고요. 비용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을 붙일 수 있는 최고금리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지금 좀 안 난다. 이렇게 대부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조달 금리가 인상이 돼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, 자 그러면 대출이 줄고 대부업자 이용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? 예, 그래서 이 대부업계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권 금융의 서민들이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급전 창구이기 때문에 이 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저희들이 이제 흔히 불사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불법 사금융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군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제도권에서 밀려나서 이제 비제도권이라는 게 이제 불법 사금융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일수나 뭐 이런 이제 정말 그 천문학적인 네. 금리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제 몰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
그 금리는 이제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400%가 넘는 정말 이 살인적인 고금리 시장으로 또 분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제도권 금융에서 일정 정도를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제도권 금융이 쪼그라드니까 이 불법 사금융 시장이 풍선 효과처럼 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지금 가장 그 러시안 캐시 같은 이 대형 또 대부업자가 올해 연말에 또 이 대부업에서 발을 뺄 예정이라 시장이 더 좀 축소될 위기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러시안 캐시가 철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정말 반으로 쪼그라들게 생겼네요. 예, 대형 대부업체가 또 발을 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추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추심이 불법적인 추심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? 이거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? 예, 먼저 그 불법 추심의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전에 이 추심이 왜 또 증가할 우려가 있냐,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연체율이 이 대부업 시장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좀 뭐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. 왼쪽에는 이게 전체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대형 25개사의 올해 좀 최근에 네. 연체율 추이를 본 건데요. 최근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%, 10%대까지 지금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연체가 많이 는다고 하는 거는 이자나 이런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를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추심의 강도를 좀 높이겠죠. 빚상환을 독촉을 하겠고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 불법에 이르는 이제 어떤 그 추심의 행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불법 추심의 행태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추심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이 추심자가 분명히 본인의 성명과 소속을 또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추심을 독촉을 하면 안 되겠고요. 그래서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오전 아침 8시 이전에 혹시 전화나 문자로 이런 추심을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다 또 불법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문자를 통한 근무 추심. 시간이 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너무 또 이른 시간이나 새벽에 하면 안 되겠고요. 제3자에게 또 채무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대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압류나 뭐 자택을 실사하겠다, 경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좀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다 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자 이런 불법 추심은 정말 사라져야 하는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행태인데요. 자, 근데 정부가 이 대법계 위해서 지원책을 내놓는다고요? 지원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미요? 예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우수 대부업자라고 해서 일종의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네. 조금 더 서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그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. 그래서 이제 대출 양이 100억 원이거나 아니면 대출 비중이 저신용자 대출이 70% 이상인 이런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인데요. 그래서 하나는 은행에서의 그 차입을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의 이점을 허용해 준 겁니다. 그래서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오는데요.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조달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하나 제공을 했고요. 근데 문제는 이걸 실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 5월 말에 그 기준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우수 대부업자들이 차입한 돈이 1,400억 정도인데 이게 전체 그 대부업체들이 조달해서 그 차입하는 3조 6천억 정도의 약 4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 은행에서의 좀 싸게 저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했는데 그 길이 좀 되게 지금 좁은 상황이다. 돈을 많이 은행에서 손쉽게 빌려오는 건 아니다. 이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대부업 상품도 저희들이 흔히 그 대출 비교 플랫폼 같은 데서 입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빅3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3개 플랫폼에서는 뭐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 파이낸셜, 뭐 토스 이런 데서는 대부업체의 상품을 취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조금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일단 우수 대부업자의 이 실효성이 좀 낮다는 이야기 같은데요. 해외에서는 이 최고금리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예, 그 최고금리를 어떻게 규제하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.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일률적으로 좀 그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그 최고금리 규제를 다르게 하고 있고요.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낮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한 4에서 한 8% 정도로 최고금리를 주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. 반면에 또 영국 같은 데서는 이 단기 대출에만 그 288%의 고금리 대출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걸로 또 알려져서 저희보다 또 높게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낮게 좀 해주는 데도 있어서 이거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이 금리가 높다, 낮다 이걸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지금 저희와 똑같은 최고금리를 규율하고 있는 데는 일본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본은 최고금리가 저희가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20%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와 다른 점은 이 대출액에 따라서 이 금리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8%로 조금 더 낮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15%로 하고 있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%로 하고 있어서 이 금액에 따라 최고금리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각 나라가 지금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금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지는 상황에 맞게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